1913년 부산에서 태어난 일본인 가와하라 도시오는 광복 후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도 초량시장에서 먹었던 명란젓의 맛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맛을 떠올려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저염화한 뒤 성주 등으로 절여 만든 명란젓을 후쿠오카 하카타에서 팔았는데요. 오늘날 카라시 멘타이코라고 불리는 일본식 명란젓의 기원이 됩니다. 카라시 멘타이코는 후쿠오카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고 그때 차린 식료품점은 일본을 대표하는 명란 기업 후쿠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인의 국민 밥반찬이 부산에서 태어난 셈이죠. 사실 명란과 한국의 인연은 이보다 더 깊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앞선 400년 전 이미 명란에 관한 문헌 기록을 남긴 명란 종주국이고 부산은 지금도 세계 명란 유통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광복 이후 분단과 어장 붕괴의 영향으로 명란 문화의 맥이 한국에서 끊어지면서 명란은 한동안 잊혀진 역사가 될 뻔했는데요. 다행히 한국 명란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40년간 노력한 장인이 있어 그 맥이 새롭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장석준 명장입니다. 장 명장이 부산에서 만든 명란은 세계 최대 일본 시장에서 최고로 인정받으며 수출 200억 원을 달성했고 아들 장종수 대표의 노력으로 대중화가 이뤄지면서 최근 다시 한국인의 밥상에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역동적인 부산의 역사와 사람을 기록하는 부산피디아. 이번 이야기는 장석준 명장과 부산 명란입니다. 장석준 명장은 1945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으로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7남매 중 장남이었던 그에게 아버지는 농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장 명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 하나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약간 이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아버님이 되게 좀 새로운 길을 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장 명장은 아버지를 설득해 고향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1960년대 당시 부산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끄는 기회의 땅이었고 그 중심에서 수산업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산수산대학교에 입학한 장석준 명장은 그곳에서 처음 명란을 접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수산 부분이 유망한 부분 중에 또 하나였고 또 학비 자체가 되게 저렴하고 또 장학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산골 청년이었지만 물고기 이런 거하고 전혀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내려온 거죠. 학업을 마친 장 명장은 사무물산 등 대형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18년 동안 경력을 쌓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명란을 다루면서 명란 제조 기술과 노하우를 익힌 시기였습니다. 사실 제대로 명란 가공한 가장 초창기 세대이지 않을까. 실제로 명란을 일본과의 여러 가지 기술 교류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발전시키고 이제 했던 가장 초창기 세대. 이제 원양업의 시기가 열리고 수산 가공업도 급속하게 발전하던 사실 그 시기였거든요. 명란 산업이 발달한 일본을 접하면서 장 명장은 자연스럽게 명란 시장의 가능성에도 눈을 뜨는데요. 하지만 그 무렵 사무물산은 부도가 났고 장 명장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공장을 인수해 1993년 부산에서 덕화푸드를 창업합니다. 그 수산 가공 라인 자체가 놀고 있으니까 그 조양호 회장님께서 수산 가공 라인 인수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또 아버님도 또 평생 이제 수산 제조 기술자로 살아오셨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게 수산 가공이고 하니까 만든 게 지금 저희 이제 회사 덕화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여러 품목을 다뤘던 장 명장은 2000년대 들어 명란 하나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수산물을 단순 가공해 판매하는 전략으로는 인건비가 낮은 중국 업체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명란에서 승부수를 띄우기로 한 것이죠. 그 수산 가공 중에서 조금 더 부가가치가 있고 좀 만들기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명란을 사실 선택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명란 자체가 입자 발현이라든지 좀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명란 같은 경우에는 염지를 할 때 이게 이제 적절한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적절한 형태의 소금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만 이게 이제 입자가 발현이 제대로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입자가 발현이 잘 안 되면 조미액 같은 경우가 침투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맛이 잘 발현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 명장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해 밤낮으로 개발과 연구에 매진하는데요. 업계에서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도 설립하며 매달린 기술 개발은 2011년 마침내 결실을 맺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명란에 있어서 가장 기술력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으셔서 받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명장이라고 그건 이제 국가에서 또 인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산 가공이 열리기 시작했던 시기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기술자로서 계속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기술자한테 주는 그 상을 받았고요. 지금도 사실 수산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명장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건 되게 나오기 어려운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수산 가공 분야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시장도 작고 하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많이 없었는데 아버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분이신 거죠. 일본인 기술자와 같이 교류하면서도 그 명란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은 정말 몇 안 되는 사실 사람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일본식 명란을 만드는 제법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전통 젓갈로서의 명란 제법도 알고 있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한국식 제염도 개발해 가셨던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제법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고 사실 명장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장명장이 만드는 명란 품질은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화푸드는 여전히 부산의 작은 명란 가공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아직 이렇다 할 명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었죠. 장명장은 일찍부터 해외로 눈을 돌리는데요. 세계 최대 명란 소비국인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쭉 지나면서 이제 아버님께서 수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내 시장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국내에서 명란 가공하셨던 분들 그냥 반찬 중에 하나로 조금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명란 시장이 우리나라 명란 시장에 비해서 보면 뭐 어마어마했던 거죠. 거의 뭐 10배 이상의 규모였고 전 세계 명란 시장은 다 일본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본으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명란 가공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죠. 일본 시장에 진출한 장명장에게 2009년 드디어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덕화푸드가 세븐일레븐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일본 전역의 편의점은 물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거느린 거대 유통그룹입니다. 명란은 매일 일본인의 밥상에 오르기 때문에 맛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특히 엄격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븐일레븐 상표를 달고 일본 전역으로 유통되는 한국 명란은 한국이 일본의 품질과 기술력을 따라잡았다고 볼 수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세븐일레븐 그룹은 무조건 저가로만 가는 업체가 아니고 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일본산을 많이 쓴다라고 자기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산 명란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기 오래 못 갈 거다. 저기 분명히 나중에 품질 문제가 엄청 생길 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거의 한 7년 동안 거의 품질 클레임 없이 했었고 그 세븐일레븐 마크를 단 세븐일레븐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븐일레븐에서도 그런 제품은 아무한테나 잘 안 주는데 그거를 한국에다가 맡겼다는 거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상징성이 있는 사실 사건이죠. 2015년 장명장의 명란이 일본에서 거둔 수출 실적은 200억 원. 가장 많이 팔린 명란으로 꼽힌 장명장의 명란은 일본 시장에서 명란 가격을 주도하는 가격 결정자가 됩니다. 현지 업체의 질투와 견제 속에서도 스스로 가치를 증명한 결과였습니다. 팩 제품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수량이 많았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료 시즌이 되고 하면 연초에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올해는 어느 정도 가격을 이제 가격을 인상을 시킬 거냐, 가격을 좀 인하를 시킬 거냐,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그거 할 때 저희가 프라이스 세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븐일레븐하고 같이 가격을 세팅하면 나머지 회사들이 그거보다 좀 더 싸게 이제 가격을 전부 다 책정을 해가는 그런 구조들, 그런 걸로 갔었습니다. 실제로는 일본 시장을 거의 석권하는 형태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건너온 명란이 까다로운 일본인의 입맛을 사로잡자 일본 업계는 한국 명란의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사님들이 실제로 보면 손기술들이 엄청나게 좋으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명란을 가공할 때 가위를 쓰거든요. 근데 일본은 명란을 가공할 때 이제 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본에서 되게 신기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위를 쓴다는 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제 섬세하고 미세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위로 가공하기 때문에 아 이게 손기술이 되게 좋다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하셨고 저희 여사님들이 실제로 일본에 가서 기술 전수도 하고 오고 막 그랬을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장명장에게도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여파로 엔저 현상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같은 양을 팔아도 실제 회사 이익은 반토막에 불과했습니다. 한 1,500까지 갔던 환율이
정말 급격하게 한 1, 2개월 안에 한 1200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환율이 나중에는 거의 800엔대까지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수출 대금을 엔화로 받기 때문에 실제는 거의 절반 가격으로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베농스 때문에 문을 닫는 업체도 되게 많았었고, 대부분의 매출을 일본 수출에 의존하는 덕화푸드에게는 타격이 더욱 컸습니다. 회사의 경영 사정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일본에 진출하며 처음 자가로 소유했던 공장도 매각해야 했습니다. 평소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별다른 내색이 없었던 장명장도 이 시기엔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도 말에 공장을 팔고 2017년도에 지금 임대 공장으로 들어왔는데, 아버님이 이제 점심 때 진짜 식사를 잘 안 하러 가시려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그 수산 가공 선진화 단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 조그만 수산 가공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아버님 워낙 이제 수산업계 원로시고 하니까 뭐 가면은 다 만나는 게 또 다 자기 후배고 그러니까 되게 좀 자존심 되게 많이 상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뭐 상업기밥하고 라면 계속 드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셨죠. 대책이 없었던 시기라고 봐도 됩니다. 그 당시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없고, 실제로는 이제 일본으로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됐고, 지금도 사실 이제 명란 같은 경우 일본으로 수출이 거의 안 되거든요. 유일한 수출길은 막히고 국내 시장은 여전히 미비한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 뜻밖의 기회가 장명장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잠들어 있던 국내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던 그 시기였는데, 2017년도 제가 여름인 거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김사랑 씨가 명란 아보카도 덮밥, 이제 그게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정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이 2016년경부터 사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젊은 소비자들이 그 명란을 좀 새롭게 식재로서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한 2016년경부터 일어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아버님 불러서 제가 여기 내려왔거든요. 내려올 때 아버님이 내수시장 한번 개발해봐라. 왜냐면 우리가 수출만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홍보도 하고 해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내수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이 황무지, 폐허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기적적으로 사실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될 줄 몰랐죠. 반전의 계기는 우연이었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건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전부터 장명장은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아들 장종수 대표와 함께 다양한 시도를 펼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포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100g짜리 제품을 저희가 냈었거든요. 그다음 또 저희가 디자인적으로도 시도를 많이 했어요. 딱 제품명만 봐도 이 제품이 뭘 지향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적인 이제 접근 방식을 되게 많이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브랜드적인 부분인데, 명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가 우리나라가 이제 원조이기도 하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하려고 많이 했는데, 좀 더 젊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명란은 새롭게 발견된 낯선 전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잊혀져 있던 것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새롭고 낯설게 지금 발견하는 그 과정이다.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되게 흥미있고 재밌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덕화푸드는 결국 수출 없이도 2017년 11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수지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기사회생을 넘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명란이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사랑받길 바랐던 장명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2018년 지병으로 별세합니다.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이미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그다음 이제 네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만 사실 하셨고,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장명장이 세상을 떠난 이후 아들 장종수 대표가 덕화푸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전부터 명란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정리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한반도에서 명란에 관한 기록은 1652년 승정원 일기에 최초로 등장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그 가치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한 2010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일본에 출장을 가가지고 제가 그때 우연하게 발견한 책이 명태자 개발사라는 책이에요. 그게 일본식 명란의 역사에 대한 책이거든요. 책이 두께가 진짜 한 이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던 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명란 역사는 짧긴 하지만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고 그 맥락들을 다 안에 다 담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대하는 태도나 자료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이제 꼼꼼하고 치밀하고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의미를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말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명란이 원조라고 하지만 그걸 해본 거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장 대표는 명란을 대하는 일본인들의 진지한 태도에서 큰 자극을 받았는데요. 한국인의 밥상엔 일찍부터 명란이 등장했지만 근대 이후 명란 문화와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장 대표는 2018년 회사 차원에서 인문학자를 고용해 본격적인 명란 역사 발굴에 나섭니다.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었던 명란이 왜 그렇게 급속도로 우리 기억에서 잊혀졌을까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는 분단하고 전쟁이거든요.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 남과 북이 단절되면서 음식 문화 교류도 없었고 그 당시에 미식이라고 하는 건 거의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맥이 많이 끊기고 발전하지 못했던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또 급속하게 산업화를 해야 됐고 입맛도 전부 다 서구화로 변하고 저염화로 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젓갈로서의 명란을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잘 소화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가 거의 없었던 게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란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흩어져 있던 한국과 일본 명란의 계보도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전통 명란은 소금과 고춧가루 그리고 마늘로 명태알을 삭히고 발효해서 맛을 내는 젓갈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식 명란 카라시 멘타이코는 저염화를 거친 명란을 청주 등에 절여내는 것이죠. 사실 한국식 명란도 서구화와 일본식 명란의 영향으로 저염화되는데요. 소금을 약하게 쓴 백명란에 양념을 묻히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장 대표는 제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한국식 전통 명란을 복원하는 데에도 성공합니다. 명란의 제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쭉 변천 과정을 겪었는지 그 일본식 명란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서 우리한테 영향을 또 어떻게 미쳤는지 이런 이제 의문들을 중점을 두고 이제 역사를 쭉 발굴을 했던 거죠. 이제 우리나라 전통 명란은 삭힌 발효고 일본식 명란은 절임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저염 명란은 김치와 같은 무침이라고 볼 수 있다. 각자가 자기들의 고유한 식문화의 그런 전통 속에서 저염화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은 명란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인데요. 일제강점기 명태산지 원산에서 생산한 명란은 부산으로 향했고 관부 연락선에 실려 일본 시모노세키로 보내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 러시아 오호츠크의 명태에서 채취한 명란이 모이는 장소도 바로 부산 감천항입니다. 부산은 예나 지금이나 명란의 관문인 셈이죠. 명태의 황금 어장이 원산 이북 지역이거든요. 400년간 이어왔던 남북에 걸쳐 있는 그런 어장의 특성이 있는데 한 86년 이후부터는 거의 붕괴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 인근에 있던 명태 어장이 다 사라집니다. 이 어장이 저쪽에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러시아나 미국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새롭게.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늦어가지고 이제 냉동 창고도 없고 물류 인프라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서 명란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내려갈 것인가 되게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부산 감천항이에요. 1990년대 이후 부산은 러시아산 명란 유통의 중심지로서 실질적인 산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냉동 창고 등 물류 인프라가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매년 봄이면 건품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명란업계 관계자들이 부산에 모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경쟁과 교류가 이뤄지고 자연스럽게 기술도 발전합니다. 장석준 명장이 일본의 기술과 제법을 익힐 수 있었던 배경도 부산이 명란 관계자들이 교류하는 장이었기 때문이죠. 명란과 사람이 모이는 부산은 앞으로 명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그 러시아 배들이 오츠크에서 잡으면 명란을 바로 채취를 해서 급속 동결을 해가지고 감천항에 있는 냉동창고에 다 넣어두고 여기서 이제 물건을 다 건품도 하고 실제로 보면 부산이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러시아산 명란의 산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가 된다는 거는 음식 문화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과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접촉성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명란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명란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관심도 중요한데요. 이전에 비해 명란 시장의 규모는 성장했지만 소비하는 문화권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명란 문화의 저변을 세계로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도가 필요합니다. 아직 세계화가 잘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우리나라는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이 식재료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새롭게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향후에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좀 더 창의적인 시도가 좀 더 필요하다. 전통이라고 하는데 너무 구애받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이 식재료를 좀 더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역사 문화적인 시도라든지 아니면 요리하고 접목을 하는 거라든지, 좀 실패해도 좋으니까 이런 식재료를 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접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란을 만들겠다는 장석준 명장의 꿈을 이어받은 장종수 대표는 이제 더 큰 미래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인의 밥상에 부산에서 만든 명란이 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 음식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란에 있어서는 진짜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의 회사, 제일 맛있게 만드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 이 명란의 식재료를 좀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장석준 명장이 갈고 닦은 기술력은 한국 명란이 다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걸음이 됐고, 2대에 걸친 집념은 끊어졌던 한국 명란의 맥을 이었는데요. 장인의 손길로 빚은 명란에 깊은 역사가 더해지면서 그 맛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